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 이주를 추동하는 그런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의 인구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이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아시아의 인구는 가장 많이 전체 세계 인구가 약 10억에 100억에 육박할 때 아시아의 인구가 약 50억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약 110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인구의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유럽 사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대륙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또 부유한 국가라고 하는 1세계 백인 중심의 사회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유럽 사회로 점점 미숙련 노동자든지 아니면 숙련 노동자든지 유럽 사회로 그렇게 혹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의 형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는 가족 이주, 그 다음에 자유 이동, 그리고 노동 이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가족 이주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주의 추세는 개인적인 이주 노동에 의한 이주보다는 가족이 함께 영구적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 사회를 보았을 때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약 60만 가까이 이렇게 돼 있고 영국에는 약 50만 정도의 이주민이 있고 이탈리아에는 약 35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 가운데 비백인,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약 11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영국에서는 약 20만 명 정도의 그 시민권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주민들은 국제 이주는 단순 체류로 있거나 단기 체류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형태지만 현재의 이주 경향은 가족 이주가 함께 이루어져 있고 더불어서 이주해 간 나라에서 정주하며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추세를 보면 유럽 사회에서 백인의 수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는 백인 사회의 인구의 국민의 수는 일정한데 백인의 수는 줄어들고 비백인들이 시민권들을 획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제 이주의 경향은 미숙련 노동자이든지 아니면 숙련 노동자이든지 집중하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북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서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몰리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걸프만 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쪽으로 주로 이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금방 지적한 이러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나 대륙이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못한 대륙의 사람들이 부유한 대륙으로 국제 이주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들이 뭘까? 국제 이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국제 이주의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이주의 요인은 10가지, 100가지, 수천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의 요인을 하나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한 7가지 또 기타 8가지 정도로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국제 이주에 대한 주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국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모여서 여러 요인들을 하나의 꿰는 줄로 엮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국제 이주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 이주 요인들은 구슬과 같은 거예요. 구슬과 같이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관점, 하나의 꿰는 줄로 엮었어요. 그것이 곧 국제 이주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국제 이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국제 이주 이론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 구슬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중요한 그 요인들은 7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흡입 요인,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의 흡입 요인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보내는 나라의 송치율 요인은 임금 격차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주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나 그 이주자의 동네 사람들이 계속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적 지원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이주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전쟁이나 또 그런 것들에 의한 종족 분쟁에 의한 난민, 이런 그 분쟁의 요인들이 국제 이주를 불러일으키더라. 그리고 또 환경적 기후 변화에 의한 환경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가뭄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부족, 또 생산 가능한 인력의 인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제 이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이동 기회의 요인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저가 항공과 같은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이주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주로 우리는 그것을 흡입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경우 여러 국제 이주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주민을 불러들이는 요인 중에 한국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 이주를 공부하면서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 정책, 한국의 그 이주 현상, 이런 것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국내에 이주민들이 유입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선 살펴보면,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세계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1992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 우리가 그 국제 무대에 드디어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화 전략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국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해외에 기업을 만들고 현지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들이 그 자기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현지 공장을 세우는데 현지 공장에서 고용하는 노동자들은 현지인들이에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그 한국 기업에서 어떤 기계를 다룬다든지 제품 생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국내에서 기술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지 기업에다가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92년도에 한국에서는 그 현지법인 연수생을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 처음 현지법인 연수생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의 세계화 전략, 국제시장의 개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 노동자인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또 영세기업에 배치되고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과 그 영세기업이 이주 노동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그 저임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계 기업과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계 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기업으로서 자기 생명이 다 됐다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간의 수공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간의 수공업을 하는 기업들은 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이라고 말하고, 이 한계 기업의 특징은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은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서 점점 퇴출되는 그런 한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혹은 그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값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그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제품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가능하면 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원자재를 도입해서 제품을 노동자들이 생산하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원자재를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기는 많이 어려워요. 많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은 임금을 줄이는 방법, 임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데, 그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은 임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공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계화를 한다든지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몇 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하는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품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한다? 너무 지출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중소, 영세기업에서 그런 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 영세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국내에서는 버티기 어려우니까 자기 기업을 갖다가 해외로 이전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 공장이랄지 혹은 그 옷 만드는 그 의류 생산 업체랄지 이런 것들이 해외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류업체에서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 200만 원 정도 기본급으로 주고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 달에 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을 갖다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기업을 해외로 이전해서 그 현지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규모가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야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는 바로 기업을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 자동화를 하지 못하고 혹은 기업의 해외 이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값을 다 주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특징이다. 바로 그래서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3D 업종, difficult, dangerous와 같은 그 dirty와 같은 이런 3D 업종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해외 진출한 기업이 92년도에 현지법인 연수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영서기업에서도 우리도 그런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93년도에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제도는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에요. 교육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장시간의 노동을 시키고 또 산재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주 노동자가 왔지만 산업기술 연수생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그런데 꼼수를 피워서 노동자의 지위를 안 주고 일만 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몸에 쇠사슬을 가르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기술 연수제도가 2003년도에 폐지되고 2004년도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이 되고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이주 노동자의 이슈가 최대로 활성화됐던 그런 최대화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국내 이주민의 유입의 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구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때문에 국내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는 이주민들은 결혼 이주자들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또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주아동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주민들, 특히 결혼 이주민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는 그런 경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는
이주 노동자들을 도입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별히 국제 결혼 이슈가 발전된 것은 2004년 이후입니다. 왜 2004년 이후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2004년 이전에 2003년 그 이전에는 주로 국제 결혼의 문제가 한중 국제 결혼의 문제였어요. 근데 한중 국제 결혼이었는데 그 중국인과 결혼한 그 중국인이 누구냐? 중국 동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중국 동포들이 자유왕래가 안 됐기 때문에 위명 여권을 가지고 많이 다닌다든지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2003년도에 상호 MOU 국가 간의 쌍무 계약을 통해서 한중 국제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국제 결혼을 중개했던 중개업체들이 한국과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국제 결혼은 중개를 많이 했는데 자유 결혼이 되니까 중개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체들이 국제 결혼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요.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이런 쪽으로 그 국제 결혼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3년 이전에는 주로 국제 결혼의 추세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중국 여성의 결혼들이 중국 교포 여성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결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이 결혼 이민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2004년 이후에는 국제 결혼 이민자들의 이슈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또 2006년 이후에는 이주아동과 다문화 가정 이슈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는 국제 결혼을 많이 장려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농어촌 지역에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이 되고 지방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절 노동자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서 계절 노동자 농번기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이주 노동자, 농어촌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 이주 노동자의 새로운 추세는 아주 짧은 단기 체류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이 2017년부터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를 진입하려면은 14%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령화 사회였는데 지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부터 64세까지의 나이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출생 아동이 30만 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65세 이상 나이가 14% 이상 되는 그런 해가 또 2017년이었고 또 생산 가능한 인구 15세부터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의 인구에 3대 재앙이 왔고 또 한국의 인구 절벽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 이후에는 우리가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그 이주 정책, 국제 이민 정책을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주로 국제 이주 정책을 단기 체류, 순환 정책,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뒀다고 하면 2017년 이후에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미숙년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정주하는 이런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국제 이주 정책의 커다란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는 국민사회복지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복지가 유지가 되려면 약 5천만 명 정도 인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천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지보험 이런 것들이 다 적자를 예고하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관련된 사회보험의 기금들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도 세금도 내고 또 이주민들도 경제적인 분배에 욕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한국 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 존재, 이러한 개념에서 지금은 이주민 정책들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주와 이민들을 유치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또 고급 두뇌를 가진 사람,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적인 추세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유입의 원인들이 저임금을 기초로 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그 국제 이주의 요인에 대해서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